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록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왕이 사랑한 신하에게 사약을 내려 있습니다. 왕도 신하도 이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하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1519년 조선 중기 중종 14년 대사원 조광조는 의금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보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전하, 신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성소였습니다. 왕에게 직접 올리는 창원문서. 조선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 그 상소는 중종에게 전달됐습니다. 중종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내려진 날, 조광조의 나이 37.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는 나라에서 상소를 올린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소를 들여다봅니다. 법전에 적힌 제도와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방식 사이의 거리, 그리고 왕의 총애와 제도 사이의 차이, 기록의 바깥틀이 역사를 보겠습니다. 1519년, 조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조선 건국 128년째. 왕은 중종, 이름은 이역. 그는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이 됐습니다. 반정,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중종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훈구파 공신들이 왕을 교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공신들에게 빚진 왕이었습니다. 1519년 반정 공신 목록을 보면 이름이 117명입니다. 그중 핵심이 7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받았습니다. 노디를 받았습니다. 면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제가 관직에 등용됐습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이 76명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좌를 얻은 대가였습니다. 그런 중종에게 1515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광조. 나이 33살.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이미 이름이 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미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선비. 도덕과 이념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종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었습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배경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고. 태종 1401년 설치. 궁궐방 문루에 북을 달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신하여 무마게 하는 북입니다. 백성이 이 북을 치면 왕이 직접 듣겠다는 설계였습니다. 두 번째, 상소. 관리와 유생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청원입니다. 경국대전의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문서로 작성해 왕에게 올리면 왕이 처리합니다. 세 번째, 격증. 임금 행차 시 꽹과리를 치며 직접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에서 끈과리를 치면 왕이 멈추고 들어야 합니다. 법전만 보면 완벽합니다. 3가지 경로 중 하나만 택해도 왕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조선은 법전상 완벽한 민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옥중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대사원이었습니다. 관리 중 최상위직입니다. 상소를 올릴 자격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긁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제도가 있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문고를 치면 왕이 듣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
지방에서는 칠 수 없습니다. 신문고는 한양 궁궐 앞에만 있습니다. 경상도 백성이 억울하면 한양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 백성이 관아 허가 없이 한양으로 올라오는 것 불법입니다. 무단이탈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고를 치러 오려면 먼저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관아가 바로 억울함의 상대방일 경우 이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 둘, 신문고를 치기 전에 먼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경국대전에 규정이 있습니다. 한성부이 먼저 신고합니다. 한성부가 처리 못하면 사헌부로 갑니다. 사헌부도 안 되면 의금부로 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신문고를 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고를 치려면 한성부, 사헌부, 의금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부당하면 신문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 세, 허위로 치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억울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용기로는 치기 어렵습니다.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그 설계 안에 접근 불가 조건이 3겹으로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신문고가 실제로 사용된 기록이 드뭅니다. 제도가 있었지만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격쟁은 어떨까요? 격쟁. 임금 행차 시 꽹과리를 치며 직접 호소합니다. 법전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임금 행차 경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차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경호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떻게든 알았다고 해도 임금 행차 경로 주변에서 꽹과리를 들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삽니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격쟁에 성공한 기록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격쟁이 비교적 활성화됐습니다. 정조는 직접 격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조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격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제보는 남아있었지만 실질적 접근은 다시 막혔습니다. 신문고, 상소, 격쟁. 3가지 민원제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이 듣겠다고 결정해야 작동한다는 겁니다. 왕이 듣지 않기로 결정하면 제도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광조는 왜 믿었을까요? 그는 왜 옥중에서 계속 상소를 올렸을까요? 그 답은 조광조와 중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1515년, 중종 10년. 조광조의 나이 33살. 중종이 그를 조지서 사지로 임명했습니다. 낮은 관직이었지만 중종이 직접 찾은 인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종은 왜 조광조를 원했을까요? 중종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훈두파 공신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이 성미학 이념으로 무장한 살인파였습니다. 조광조는 살인파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성균관 유생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종에게는 훈구파를 견제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섰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총애했습니다. 매일 경연에서 함께 토론했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중종은 조광조와의 경연을 즐겼습니다.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나는 다행이요. 실록에 남은 중종의 말입니다. 3년 만에 조광조는 대사헌이 됐습니다. 사헌부의 최고직,
모든 관리를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승쟁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이 신임을 무기로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바꾼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량과 신설. 이존 과거 시험 외에 추천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험 실력보다 덕망과 학식으로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1519년 시행 첫 해에 28명을 등용했습니다. 훈구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쌓아온 과거 시험 체계가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소격서 폐지. 소격서는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기관입니다. 왕실이 주관했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이 유교 이념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중종이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왕실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광조가 계속 주장했고 결국 중종이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향약 전국 시행. 성리학적 황촌 자치규범을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유교 원칙으로 자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포호들의 기득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위훈 삭제.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위훈 삭제. 가짜 공훈을 삭제한다. 조광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 117명 중 실제로 공이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나머지 76명은 이름만 올렸거나 실질적 기여 없이 공신 대열에 끼어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공훈이 취소되면 토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노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공신 칭호가 사라집니다. 면세 특권이 없어집니다. 자제의 관직 등용도 끊깁니다. 이 상소를 조광조는 중종에게 올렸습니다. 중종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이 76명은 중종 자신이 왕이 된 근거였으니까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반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살인파 유생들이 상소를 이어갔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중종이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훈구파 76명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중종이 조광조 편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조광조를 제거한다. 홍경주가 나뭇잎을 가져왔습니다. 홍경주, 병조 판서, 중종 반정 공신, 위훈 삭제로 공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안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나뭇잎에 꿀로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벌레가 파먹게 둡니다. 꿀이 있는 곳을 벌레가 파먹으면 글자 모양이 생깁니다. 그가 쓴 글자는 4글자였습니다. 조, 소, 위, 왕. 조와 소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홍경주는 이 나뭇잎을 중종에게 바쳤습니다. 전하, 하늘이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뜻처럼 꾸몄습니다. 주초 위왕 공작.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 공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종이 정말로 이 나뭇잎을 믿었을까요? 벌레가 퍼먹은 나뭇잎을 보고 진짜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종은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작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을 빌미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조광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종종 명분이 필요합니다. 나뭇잎은 명분이었습니다. 증종의 내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조광조를 진심으로 총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연에서 함께 토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나는 다행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종은 피로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끝이 없었습니다. 현량과 소격서 폐지, 향약, 위훈 삭제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왔습니다. 중종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경연에서 조광조는 중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부족하십니다. 이 말을 매일 듣는 왕은 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매일 신하에게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총애가 아무리 깊어도 이건 피곤한 일입니다. 더구나 위훈 삭제 이후 훈고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들은 중종이 왕이 된 근거였습니다. 왕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계산했을 겁니다. 조광조를 계속 옹호하면 훈고파 76명 전체를 더불어 만듭니다. 반대로 조광조를 제거하면 훈고파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총애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총애는 감정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이 바뀌면 바뀝니다. 조광조는 그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의가 영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519년 11월 15일 밤, 홍경주, 남군, 심정 이 세 명이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 궁궐에 모이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광주 일파가 붕당을 형성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조속 뒤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중종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말합니다. 중종이 당일 밤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날 밤 의공부 도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조광주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4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습니다. 김효사화 1519년 김효녀대 일어난 살인파의 화.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대사원이던 사람이 오늘은 죄인이었습니다. 반정 이후 13년 중종이 쌓아온 개혁의 동력이 단 하룻밤에 끊겼습니다. 의금부 옥. 조광조는 옥에 갇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전하, 신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신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조광조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밝히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소 제도가 있었고 완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중종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예고합니다. 시즌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법은 존재했지만 정의는 없었다. 그 다음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놓치시면 알림이 없으면 유튜브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라칸투어 스튜디오. 조광조의 마지막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죽어도 편하지 않는다. 사약을 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종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문장이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입니다. 만약 그가 원망했다면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나쁜 왕이 좋은 신하를 죽였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왕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조광조는 왕의 총애를 믿었습니다. 그 총애가 제도처럼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총애가 있으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사약 앞에 세웠습니다. 중종은 사약을 내린 후 어떻게 됐을까요? 실록에 단편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중종이 조광조의 꿈을 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종 제위 중에는 끝내 조광조의 이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때로 총애보다 왕좌를 선택합니다. 이 역설을 해부합시다. 조광조는 상소제도를 믿었습니다. 상소를 올리면 왕이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믿은 것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믿었습니다. 중종이 자신을 총애하니까 상소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총애와 제도는 다릅니다. 제도는 누가 듣느냐에 관계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왕이 싫어하는 사람의 상소도 처리해야 합니다. 왕이 미워하는 신하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제도입니다. 총애는 왕이 듣겠다고 결정할 때만 작동합니다. 왕이 외면하면 총애도 상소도 신문고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의 신문고, 상소, 격쟁은 제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왕이 듣겠다고 결정해야 작동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제도를 왕의 자의에 종속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조광조 이후 조선은 이것을 고쳤을까요? 중종은 기묘사와 이듬해 처벌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위훈삭제는 무효화됐습니다. 훈구파의 공신칭호가 돌아왔습니다. 전량과는 폐지됐습니다. 사후 48년 뒤인 1567년 선조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복권되었고 마침내 1610년 광해근대에 이르러 영의정 추진과 문묘 배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37에 죽어 있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닦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실록의 기록은 짧습니다. 역적 조광조 등을 처단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록이 짧은 것이 기록입니다. 승자는 패자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겨도 최소화합니다. 역적을 처단했다. 이 6글자로 37세에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종원 제위 39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광조 없는 39년이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조광조를 봤다는 기록이 간간히 나옵니다. 기묘사화 이후 살인파는 위축됐습니다. 다시 훈구파가 강해졌습니다. 조광조가 만들었던 혈양관은 폐지됐습니다. 위훈 삭제로 취소됐던 공신지모는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남아 있었습니다. 장종조의 제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1601년, 선조 34년, 조광조 사후 82년이 지났습니다. 선조 임금이 조광자를 복권했습니다. 영의정을 추증했습니다. 문묘에 배향해 공자, 맹자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반열에 올렸습니다. 1519년에 역적이었던 사람이 1601년에 성현이 됐습니다.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8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82년 동안 그는 역적이었습니다. 500년 전 사약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남았습니다. 호소창구는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있고 국민청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법제상 설계는 완벽합니다.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호소를 듣겠다고 결정합니까? 그 결정권자가 바로 호소 대상자일 때 제도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역사가 가르쳐주는 건 사건의 반복이 아닙니다. 구조의 반복입니다.
접근권이 세 겹으로 제한된 민원제도, 듣겠다고 결정해야만 작동하는 호소 구조, 불편한 진실을 역적의 흉엄으로 봉인하는 패턴. 그리고 82년 후 사실 그 사람이 맞았다고 기록을 고치는 방식. 이 패턴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조광로는 왕의 총애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왕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왕의 총애가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이 제도입니까? 누군가의 총애입니까? 제도라면 왕이 바뀌어도 작동해야 합니다. 총애라면 왕이 외면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조광조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예고합니다. 시즌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족보매매의 그 실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놓치시면 알림이 없으면 유튜브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락한타 스튜디오.